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화끈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과연 이 협치와 또 책임 총리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다 해낼 수 있을지 지금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지방선거도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의 이 힘겨루기도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대선 때 또 활동하시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 대선 끝나고 나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뭔가 계속 백의종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니, 백의종군이라는 거는 뭔가 좀 높은 사람이 옷을 벗는 게 백의종군이고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저 원래 하고 있던 거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 제가 하고 있는 거 그거 이제 좀 어떻게 다시 구상을 좀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글쎄 당초엔 입각 얘기도 있었고 또 선거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쪽도 아닌 겁니까? 아니 뭐 일단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제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뭐 어느 자리에 가고 이런 건 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뭐 관심 갖고 뭐 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거죠 뭐. 지방선거에서 뭐 역할 같은 건 없으십니까? 지방선거요? 아니 뭐 없습니다. 저 지금 일단 서울 시민이고 서울 시민으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저 어떻게 잘하고 계실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우리 의원님 져서 정책의 배신 읽고 또 굉장히 감명받아서 또 역할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윤 당선인하고는 최근에는 어떤 뭐 교감 같은 건 없으십니까? 아유, 당선인이 지금 얼마나 바쁘실 텐데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이 선대위 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그거에서 이제 뭐 당선인 모셔서 쓴소리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청년들하고 교감도 많이 하도록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교감 같은 건 어떻게 없으세요? 아, 청년들하고 그때 선거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였잖아요. 청년들의 쓴소리를. 근데 지금은 뭐 이미 당선인이시고 이제는 지금 뭐 하시는 일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하시는 거를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했던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상당 부분 그때 잘 듣고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때 청년들이 그때 쓴소리에서 제가 듣기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좀 요점만 얘기해라. 요점만 얘기해라. 청년들이 했던 몇 가지 코멘트가 있는데 요점만 얘기해라. 뭐 이런 그런 거는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길게 설명하던 게 짧아졌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젊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권위적이다. 느낌이 딱 술 억지로 권하는 부장님 같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근데 그 권위적이다라는 부분도 지금 당선인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탈권위를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좀 원래 스타일이 막 조근조근 얘기를 막 듣고 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청년들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코멘트가 정책 콘텐츠가 빈약해 보이니 뭔가 좀 청년을 위한 킬링 콘텐츠를 갖고 얘기합시다 이런 거였어요. 그거는 뭐 앞으로도 숙제죠. 지금 이제 인수위 과정이니까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고 요 인수위 끝날 때 국정과제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역할했던 청년특보단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인수위에도 많이 들어갔는지 앞으로 또 이 청와대나 아니면 그 부처 꾸릴 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배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여를 많이 했다?
선거 과정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그 선거 과정에서 기여를 한 거는 그건 일종의 논공행상이잖아요. 네. 이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런 논공행상적인 얘기는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자제해야 그런데 된다. 그 우리 선거 과정에서 청년들의 그 역할들을 보고 이제 능력을 잘 볼 기회가 있었으니 네. 그 중에서 이제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그 재능과 역할을 네. 자세를 보고 거기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네. 봐야죠. 아, 저는 뭐 제가 아주 직접적인 그 상호작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원칙론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도 나는 국대다 다시 뽑던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건 당에서 하는 얘기죠. 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이제 청년들 위주로 해서 이제 대변인단을 또 이 토론을 통해서 토론 배틀로 뽑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제가 뭐 당에서 하는 일을 제가 잘 모르고 아니 네. 제 당원인데 어쨌든 네. 지금 밖에서 저는 평당원이기 때문에 네. 그 당에서 하는 일은 잘 모르지만 평당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어떤 오픈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선별해서 쓰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굉장히 나쁜 평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투명하지 못한 과정 이런 게 아주 통념적으로 나쁜 네.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쇄신할 수 있는 네. 물론 그게 다가 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걸 계속 애쓰는 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선대위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든 나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윤당선인하고 약간 뭐 이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나요? 저 이견이라기보다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네. 제안을 드리는데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돌려서 잘 안 하는 성격이잖아요. 네. 아, 시원하면 좋죠. 아니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선거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안 풀릴 때 네네. 제가 그 당선인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그 제안을 드렸고 네. 그 제안 중에 하나가 이 선대위기를 좀 완전히 재편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맘모스로 해서는 지금 네. 너무 의사소통이 안 된다.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당선인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죠. 네. 어쨌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고 네. 네. 기분 좋을 수 없는 얘기고. 근데 결국은 선대가 슬림해졌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네. 그게 나중에 아니라 그게 작년 아주 연말이었기 때문에 네. 그 바로 연초부터 선거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게 너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연초에 당선인께서 당시 후보께서 칩거를 했고 네. 그리고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그 선대본을 완전히 갈아엎으셨잖아요. 네. 저는 좋게 됐다고 봐요.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뭐 윤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위기감이 있으니까 제안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바꾸신 게 아닌가 싶긴 그럼요.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 의사 결정이었다고 저는 그럼요, 생각해요. 그럼요. 맞아요. 그땐 진짜 이거 지겠구나 이런 이러다가 생각이 잘못하면 진다. 진다 막 이랬거든요. 네, 참 이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석 달 전인데. 네, 참 그때는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이길지 질지 모르고 정말 이러다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때가 12월 말 1월 초 그때였던 것 12월 같아요. 말 맞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윤당선인께서 이 초대 총리 한덕수 전 총리를 임명을 했는데요. 자, 이 경제 전문가이시긴 한데 또 뭐 또 일부에서는 또 올드보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경륜과 뭐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인데 이 윤당선인이 아마 경제, 특히 안보 경제, 뭐 경제 안보 이쪽을 중시한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같은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한덕수 총리 네, 후보를 네. 뭐 잘 모르죠. 너무 세대 차이가 나시나요? 아니 농담이고 네. 한덕수 총리 그 전 총리는 굉장히 무난하고 온화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를 그 여러 장소에서 들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네. 합리적이시고 이번에 아무래도 좀 무색무취한 분을 고르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죠? 총리 지명을 했으면 임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 통과가 걱정이 되니까 특히 민주당 분들이 이렇게 뭐 뭔가 흠을 없는 흠도 막 잡아낼 것 같다는 그렇죠.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자기 관리 면에서 굉장히 평탄이 좋은 분이에요. 완벽주의적으로. 그래서 네. 아마 흠을 잡아내기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YS 때부터 DJ, 노무현, MB 다 거치시면서 다 역할했어요. 뭐 이 경제 쪽에 장관부터 시작해서 부총리, 총리, 그다음에 주미대사까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부를 다 거쳤는데 반대를 하니까 사실 그럼 당신 때는 왜 썼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 핵심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네.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원하는데 네. 이 총리 후보께서 그 워낙에 온화하고 네. 무색무취한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한 전 총리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전보다 그러니까 덜 무색무취해요. 그럼 색깔이 생긴 건가요? 아니 그 뭐 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는 게 우리 그 고령화 시대가 되면 네. 고령화 시대가 되면 예전에는 뭐 60이다 그러면은 뭐 은퇴 나이라 그랬지만 네. 요즘은 60, 70이라 그래도 굉장히 젊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젊어서 네. 예전에 어른들은 60이 넘고 이러시면 별로 말조심을 안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진짜 뒷세대를 위해서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즘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앞으로도 내가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말조심을 굉장히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는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네. 예전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아마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번은 아무래도 마지막 관직이지 않으실까요? 네, 지금 네. 73세잖아요. 네, 네. 예전보다 더 좀 분명하게 그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이번에 몇 가지 그 방향 제시를 한 걸 봐도 네. 굉장히 분명한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신문에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좀 신선한 새로운 인물 50대나 아니면 60대 초반이라도 그런 인물을 좀 고르면 어땠을까? 근데 좀 너무 이 전반적으로 좀 세대가 좀 올드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괜찮을까요? 뭐 그런 인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네.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있고 네. 젊어도 꼰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앞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는 일단 실망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나이 든 분을 다시 네. 이 오만 걸 다 겪으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 경제 안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주미대사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경제 안보란 개념으로 이 뭔가 이 접근해서 보면은 이 정부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경제와 안보를 결합해서 옛날에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새로운 뭔가 정책 방향이 생기는 걸까요? 글쎄 그 안미 경중이라는 게 우리가 그 기계적으로 좀 그 뭐랄까 잘라 붙인 면이 있죠. 네. 안미 경중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네.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을 설레다 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대충 잘라 붙여가지고 한 건데 네. 그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된다는 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그 재벌 회장들 데리고 저 미국 갔었잖아요. 네. 그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그 기업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저 투자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사진이 그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사진이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웨이퍼를 들고 그때 얘기한 게 정확하게 뭐냐면 반도체는 이제는 완전히 경제 쌀알이라고 얘기했던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안보의 쌀알까지도. 안보의 쌀알까지도 간다. 근데 그게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반도체가 그 모든 군수와 저 안보, 국방, 외교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안보라는 것은 경제라는 문제를 안보랑 떨어뜨리기 쉽지 않다.
인데 저는 뭐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가 다 안보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요. 무슨 얘기냐면 전략적인 어떤 분야가 있고 그 항목이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나 안보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경제 분야는 경제가 경제의 논리로 움직이게끔 잘 놔둬야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전보다 통합적이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경제에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 외교 문제에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 경제와 외교가 따로 가야 될 부분, 같이 가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한 총리 후보자가 가야 될 길이 상당히 험하게 보이네요. 근데 그분의 이력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분이 가능하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통상의 문제, 이번에 나온 것도 뭔가 그 국제수지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무역협회 회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식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덕수 이 총리 후보자가 아마 경제 정책은 그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하고는 완전 차별을 하지 않을까. 소주성은 아마 잘못됐다고 어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의 경제 정책 방향, 부동산 방향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 전 총리께서 원래 이건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언론하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본인이 무색무취한 사람이라는 평판하고 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뚜렷한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성이 뭐 그거는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실험을 한 걸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기본에 충실한 그 정책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에 충실하면 결국 뭐 자유시장 경제에 바탕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한 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굉장히 그 뚜렷이 마음속에 갖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럼 뭐 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주도 성장,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 정책 이런 것도 다 갈아엎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 전 총리 개인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총리의 위치라는 게 그간 50년 동안 총리의 위치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어디 가서 대신 읽고 그 청와대에서 잘못하면 대신 옷 벗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책임 총리를 하겠다.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의 권한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청와대 중심 정부에서 그것을 상당히 억지로 자제시킨 거예요. 그 청와대 맘대로 하는 정부였죠. 근데 이번 당선인이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한덕수 총리의 중요성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큰 기본 방향, 그다음에 운용 이런 건 다 총리한테 맡기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번 인수위를 지나면서 대통령의 아젠다,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거는 청와대에서 챙기겠지만 일상적인 문제, 경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각에 맡기겠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각에 맡기겠다라는 게 지금 약간 불확실해요.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서 장관들 데리고 책임 장관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책임 장관을 하되 총리 밑으로 가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총리가 일상적인 것을 관장하게 할지는 아직 분명하게 얘기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지명이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 야당에서는 저분 책임 총리할 분이 아니다. 대가 없다. 대가 없다? 이런 공격을 해요. 어떻게 그래요? 보시면 책임 총리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하면 민주당은 참 애매한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럼 왜 시켰냐 총리를. 그렇게 대가 없는 사람을 왜 시켰냐. 이쪽에서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수를 지금 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이분이 이렇게 앉으셔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든 이렇게 앉아서 하든 이게 전체를 다 말해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 태도가 말을 해주죠. 그런가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20년 흘렀으니까. 그렇죠. 네. 그 네. 모르는 거죠. 사람은 네. 변해요. 네. 이 청문회 통과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인데 사실 이분이 뭐 개인적인 거는 별로 아직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래도 뭐가 나오겠지. 하나만 나와봐라. 가만두나 막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자기들도 2번이나 뽑았던 분이니까 함부로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청문회 통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별 문제 없다. 그런 거 다 저 고려해서 네. 엄청 찾아서 지금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가장 청문회 통과를 잘 할 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 혹시 한다 그러면 그냥 좀 쉽게 그냥 글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으로 돌고 하다 이렇게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이 청문회만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이 장관 인선도 조금은 좀 그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거를 지금 걱정한 거죠. 총리 그렇죠. 인선부터 안 되면 이제 내각 구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마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오늘도 이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또 국정 잘할 것 같냐 했는데 49%도 안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계속 지금 50%를 못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용산 이전 문제 이게 처음부터 불거지면서 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랑 자꾸 이래저래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떤 그 반대편에 윤석열 당선인을 찍지 않았던 분들이 계속 이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백 기자님 말씀하신 것이 약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용산 문제나 문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더 내려간 건 있지만 그런 것 전에도 당선 직후에도 그 기대율이라는 게 굉장히 낮았어요. 그 낮은 이유는 이제까지도 그렇게 득표율이 높지 않은 대통령도 시작할 때 그 기대율은 되게 높았거든요. 그렇죠. 최소 70%. 왜냐하면 중간에 계신 국민들은 어찌됐든 이제 잘하길 원한다. 잘할 거다. 이렇게 믿음을 줬는데 지금은 이번 선거의 특징은 선거 때의 그 진영과 그 적대감이 그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 한국 정치가 그동안 굉장히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당선인만의 책임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굉장히 대결 위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건 별로 좋지 않다. 왜 허니문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당선인이 되고 나면 기대를 모아줘야 되는데 일할 시간을 줘야죠. 그렇죠. 준비할 시간. 그 준비할 시간을 주고 일단 믿어주고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굉장히 대결 위주로 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사실 당선인의 몫인데 그 숫자 자체를 전부 다 당선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물론 이게 지금 좀 보기 힘든 일인데 사실은 새 정부가 뭘 한다 그러면 이전 정부가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최소한 뭐 적극적으로 뭘 해주진 않아도 방해는 안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거의 노골적인 방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예산 좀 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지금 2주일째 안 해주고 있고 네가 계획서 가져와 봐라. 그럼 그때서야 이전 예비비 줄지 말지 그것도 결정을 해줄게. 근데 문 대통령 처음에 만나갖고는 협조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달라요. 인사도 그 협의해서 하겠다 그러더니 또 계속 알박기 인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볼 때 문 대통령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그분의 우리가 속을 모르니까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는 알 바 없지만 알 수도 없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만의 뜻일까? 지금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마음대로 지금까지 그 국정을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것도 아마 그 밑에 강성 참모들의 뜻이 굉장히 저는 많았다고 보고요. 지금 강성 참모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가 꽤 있어요. 가족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하게 나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대결 구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과
그 강성 참모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을 아마 이렇게 좀 휘두르고 있는 면이 저는 휘두르고 있다고 있다. 봐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나가면 나중에 자신이 아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근데 이건 우리의 추측이고 네. 그게 뭐 본인의 뜻이든 참모의 뜻이든 당의 뜻이든 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계속 뭐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는 게 네. 맞는 계산이냐. 저는 그거부터 되게 글쎄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이야 그 대결 구도를 계속 가져가고 싶지만 네, 그렇죠. 대부분의 또 그 중도에 계신 국민들은 아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할 일 좀 해 이런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일할 시간에 왜 싸움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꼭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발목 잡으면 그러니까. 발목 잡다가 자기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지방선거 생각해요.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똑같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지금 강성 지지자만 보고 하면 네. 누가 먼저 망하나 게임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자꾸 때리다 보면 정말 난투극이 벌어지는데 이게 하여튼 서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일단은 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뭔가 출구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에 대한 출구요? 이렇게 싸움 국면, 대치 국면으로 자꾸 가잖아요. 이게 허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줘야 되는 면도 있는데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좀 더 어떤 대승적인 뭔가 큰형 같은 그런 모습, 뭔가 어떤 방법으로 좀 이걸 돌파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신 것도 그런 유화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노력 중에 하나다. 이제 완전 대치 국면은 진짜 좀 접어야죠. 아니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갔을 때 손해 보는 사람 누구 손해가 더 크냐? 저는 네. 당선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선인은 그렇죠. 앞으로 5년 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자산을 소중히 하고 키워가야 되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양산 내려가면 그만인데 욕을 먹거나 말거나. 근데 양산이 끝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개인의 문제고 네. 나라를 위해서나 정권의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훨씬 지금 손해 볼 게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선인이 어느 정도가 뭐 저쪽에서 싸움을 걸으면 할 수 없는 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 싸움 국면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벌려놓은 싸움을 지금 갑자기 물러설 수는 없는 거고 네. 벌려놓은 싸움에 대해서 적절히 수위를 유지하면서 건설적인 아젠다로 지금 이제 돌아가야죠. 네. 근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번 총리 지명과 내각 구성이라는 게 큰 숙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산 이전 문제는 지금도 뭐 이 청와대 입장이 아니 제대로 된 이전 계획서 안 내면 못 해준다 이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냥 이 정부에 그냥 부탁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알았어 그건 우리가 나중에 취임해서 할게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래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그 수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건설적인 주제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큰 전제인데 네. 청와대 이전 문제는 저도 뭐 사실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사람들의 의견대로 수렴해서 갑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당선인께서 프레젠테이션 직접 하시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네. 많이 간 상태에서는 저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갔을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네. 가셨어요. 간 다음에는 그럼 거기서부터 또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와서 물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뭐 본인이 누구죠? 그 밑에 윤핵관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통일동에서 계실 거고 교통 네. 서초동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가서 열심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 네. 저는 뭐 그러면 되지. 네. 야전 침대 놓고 야전 침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하겠다고 이미 그쪽에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거기서 물러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배 기자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불편과 그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네. 이제 이제 싸우지 맙시다. 그런 네. 태도인 거잖아요. 네. 그래야죠 뭐. 네. 아까 윤핵관 얘기 나오셨는데 이 윤핵관들이 계속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내각 뭐 이런 데 나갈 것이냐 아니냐 좀 논란이 있는데 윤핵관들은 빠지라는 말도 있고 핵심은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글쎄요 윤핵관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식 초보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네. 아까 그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얘기라고 봐요. 네. 논공 행상의 측면에서 국가를 운영할 재원을 뽑는 거는 저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네. 논공 행상은 본인이 신세진 거고 네.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거는 공적인 논리로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윤핵관 중에서도 나라를 운영할 만큼 재능이 있고 네. 역량이 있고 태도가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를 해야 되냐. 그 문제죠. 근데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런 논공행상적이고 또는 개인적인 사람을 그 집착하는 그런 태도를 국민들한테 안 보여주는 게 맞다. 네. 그 참외밭을 지날 때 뭐 네. 신발끈을 안 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좀 배제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정치적으로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지만 결국은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지고라도 저 사람의 저런 능력과 재능과 태도를 내가 굳이 쓰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저 예스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어느 게 더 크고 작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선인이 계속 써야 될 만큼 그 사람의 그 역량이 뛰어나면 정치적인 부담은 당선인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죠. 그냥 딱 한마디로 장제원 의원 청와대 비서실장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그러니까 게 좋습니까? 그분의 그 역량이 뭔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분의 역량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아드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본인이 감당할 만큼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면 쓰는 거고. 네. 근데 그 사람을 쓰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때 이거는 부당해라고 네.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후보, 전 경기지사 이분의 재등판론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지방선거 때 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아니면 아예 지방선거 때 보궐이 되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 보궐선거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재명 전 후보를 띄우는데 이재명 후보 정말 재등판할까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냐면 저는 우리 배 기자님 요 조선일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정신 차리고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신 안 차리고 망하길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네. 던져야 될 때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그 우리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조금 더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궤도로 올라가야지 국민의힘도 발전해요. 아, 네. 저는 우리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더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 네.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지금 재등판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니 네. 정치적인 윤리의 문제예요. 예를 네. 들면 지금 경선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마지막 후보로서 양 진영이 붙었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모자랍니다.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동안은 국정 운영을 잘못했지만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흠이 너무 컸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우리나라의 진보를 대표하는 그 진영의 그 전쟁에서 본인 때문에 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플래카드 보면서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서 느낀 점은 저 부족한 점 0.7%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또 그게 아닌 밀어주세요. 거죠. 이런 느낌이 예, 들어요. 그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부분을 까먹었는데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상 찌그러져 있어야죠. 아니 보세요. 미국 네. 대통령 선거는 한 1년 동안 캠페인을 계속해서 마지막에 지면 네. 그러면 정치에서 당연히 은퇴하는 겁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재원과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쓰게 한 후보가 네. 졌어요. 네. 그러면 찌그러져야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식의 그 기본을 잘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재수 삼수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지금. 재수 삼수도 일정 시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동안은. 뭐 나중에 최소한 후보가 몇 년. 없으면. 그렇죠. 네. 후보가 없으면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 이랬지. 네. 선거 끝난 지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네. 다시 등판하겠다.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 조정하고 네. 아주 기본이 없는 행태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 그분
물러난 지 하루 만에 나중에 측근들은 다시 나온다 그랬어요. 본인도 그랬잖아요. 정치하기 너무 젊다. 정치 그만두기 젊다고. 그렇죠. 네. 젊은 건 본인 사정이고.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1번 우리나라 정치 윤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2번은 개인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지금 이 몇 가지의 그 수사가 거기서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를 계속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그렇죠. 있어야 수사를 그 진행을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대신 보호를 해줄 막아지죠. 테니까. 스크럼 짜고. 그렇죠. 네. 그 스크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러면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거대 그 정통 당이 네. 그런 논리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망하는 길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재보궐선거 등판론까지 나오는 건 방탄용이 아니냐. 그렇죠. 결국 그 사법적인 그 수사가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하여튼 배지라는 방탄을 딱 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계산으로선 그게 맞는 계산이에요. 네. 그죠?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면 그렇게 방탄을 해야 돼요. 그럼 민주당 아래서 지금 배지를 다시 달든 뭐 자기가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은 네. 지방선거 유세 다니면서 인기를 더 올리든 네.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맞는 계산이냐.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당은 굉장히 한심한 당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 지방선거 때 계산은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덕성 그 정당의 도덕성 측면에서는 네.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죠. 그리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의혹, 법카 의혹, 재판거래 의혹 이 하도 많은데 이 많은 거에 대해서 수사든 감사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올 스톱돼 있어요. 대선 이후에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 수사한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고 또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이 수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영이 몰래 아니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저는 정치 보복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백현동, 그 성남 FC, 그다음에 법카야 뭐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지만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이 그러니까요. 문제를 대통령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덮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저히 덮고 갈 수 없는. 사실 조금만 더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마지막 마지노선에 딱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다 걸려 있다는 것도 우리 판단이지 검찰은 이미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게 국민들한테 정의롭다라고 느껴질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국민들이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물이 목까지 찰랑찰랑 와 있는데 조금 더 오면 그냥 코 높이로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면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상설특검 얘기. 이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하는 특검. 이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공수처 같은 그런 특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는 또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특검을 하더라도 네. 특검의 문제는 정권 때문에 그 이상한 검사를 시킬까봐 걱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하는 네. 얘기잖아요. 그런 고민을 우리 국민들의 반 정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당연히 양쪽에서 동의할 만한 네. 평판과 네. 태도를 가진 그 특검을 양쪽에서 협의해서 임명하고 네. 그리고 하면 되죠. 저는 그 이재명 씨를 들추는 것도 그 국민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듯이 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당선인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 하라 그러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적인 책임이든 뭐든 당선인이 국민들 앞에서 까놓고 얘기하시는 건데 네. 지금 나온 사실로 봤을 때 이재명 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그것만큼 네. 당선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당선인의 부인도 네. 지난 몇 년을 깠는데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양쪽 다 해라. 양쪽 다 해서. 왜 국힘이 네. 저는 싫어하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갈까봐 그게 이제 국힘이 싫은 것 같아요. 그것은
본인들만이 원하는 특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특검이라는 그렇죠. 거는 네. 지금 권력 교체기에 양쪽이 서로 이 사람은 안 된다 비토해서 네. 계속 비토를 언제까지 하더라도 네. 양쪽이 다 수긍할 만한 임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치의 복원이죠. 지금 네. 거대 야당과 그렇죠. 그 여당 사이에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네. 서로 싫어할 만한 사람 다 빼고 그러면 그게 원칙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싸우느라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이 그동안에 대통령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수사 재판이 있었어요. 울산 사건, 탈원전 뭐 여러 가지 또 가족 관련 논란도 있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수사 또 뭐 진행을 하면 이거야말로 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전 정권의 비위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배 기자님도 저희 유튜브 와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 배 기자님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 게 네. 이미 재판 차법 절차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뭐 재판 과정에서 보완적인 수사가 필요하면 모르되 네. 이때까지 사법적인 절차 재판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시작.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그 진행하고 있던 걸 마저 성실하게 진행하는 정도로 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실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한번 가보죠. 자, 지방선거 지금 판세가 처음에는 대선 이기면 지방선거 다 먹는다. 라고 했는데 막상 그 여론조사 보면 그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뭐 아직 2달 남았잖아요. 1달 반. 네. 1달 반 동안 네. 여러 번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저희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쓸려가는 선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쓸려가는 선거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 쓸려가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공천하면 예전에 옥새 들고 나르샤처럼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대선 결과 때문에 쓸려가는 선거니까 우리 대충 공천하에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망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그 공천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네. 신선한 인물을 갖다 공천을 해야지 이걸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는 순간 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망한 몇 번의 게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망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그렇게 잘 해도 네. 경기, 인천 뭐 이런 곳은 사실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선거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이 역시 경기도예요. 그렇죠, 경기도. 그렇죠. 아무 이재명 후보의 네. 그 터전이었고 또 지금 뭐 인구도 제일 많고 물론 서울의 상징성은 있지만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아마 저쪽도 이제 뭐 많은 후보들이 나오겠지. 김동연 뭐 그다음에 조정식 뭐 또 안민석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자, 경기도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예측하기 쉽지 않죠. 근데 원래 5% 졌잖아요. 네. 대선에서 5% 졌는데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그게 조금 더 벌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아하, 좀 더 벌어졌다. 네. 지금 그 중도에 계신 국민들의 눈에는 이제 좀 할 일 좀 해 네. 이런 기대를 잘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네. 지금 그 5%가 좀 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벌어진 그 지지율 격차가 앞으로 지금 내각 임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줄어들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그 지방선거의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지금 미칠 여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각 네. 구성이에요. 네. 인사를 거지같이 했다. 이러면 그럴 그게 수 더 있죠. 늘어나고 맞아요. 국민들 보기에 괜찮네 이렇게 네. 되면 이게 좀 줄어들죠. 네. 그러면 지방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요 큰 차원에서 줄어들고 늘어나고의 그게 상당히 이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잘했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는 이제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렇죠. 네.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김동연, 유승민 이렇게 짜여진다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참
아 재밌겠다 이런 관심을 네. 어쨌든 두 분 다 약간 가져오기가. 경제 쪽에 강점을 둔 분들이고. 아 그렇긴 한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소주성 그 망한 문재인 경제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네. 본인이 정치 교체를 한다. 뭐 이번에 그 출마 선언문 보니까 정치 교체를 위해서 경기도에 뭐 자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사실 존경해요. 굉장히 네. 뛰어나신 분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교체가 되려면 네. 소주성으로 망한 문재인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이 책임지고 안 나오는 게 정치 교체라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정치 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그 마인드 자체가 네. 지나간 시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정치 교체는 책임 정치로 가자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본인들이 책임질 게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국민들이 다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톤이 확 올라갈 때가 이재명 후보 얘기할 때랑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할 때 아니, 제가 한 번씩 쫙 올라가시네요.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유감이 있는 거는 네. 아닌데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네.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제 좀 책임질 분들은 책임지는 걸로 그 얘기를 본인은 쏙 빼고 남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네. 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동산 문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동산 정책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하도 희한하게 지금 만들고 뭐 20몇 번의 대책으로 거의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그리고 또 규제를 함부로 풀 수도 없게 만들어놔서 잘못 풀면 또 집값이 급등할 것 같은 분위기고 저희도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는 뭐 양도세, 뭐 보유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접근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네. 임대차 3법을 뭐 폐지하겠다, 뭐 완전히 손보겠다 이런 얘기도 저는 사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지만 네. 임대차 3법이 지금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상황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은 임대차 3법 없애겠어. 뭐 그건 나쁜 법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또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국정을 이제 맡기로 한 여당이 됐으면 네. 정치적인 움직임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이게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면밀하게 생각해야 되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자 그럼 이것에 뭐를 손봐야 되는 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덜 주고 어떤 면에서 시장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게 다른 거랑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잘 따져서 행동해야 되고 그게 그럼요. 폐지하면 안 되고 저는 그러니까 폐지하면 구체적으로.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선인도 지금 실용주의적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 임대차 3법, 양도세, 보유세, 그 대출 완화 이런 것들은 크게 다 연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인수위에서 굉장히 하나씩을 떼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그 바라옵건대는 큰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같이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향을. 네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큰 방향을 내놓고 그 전체 그림 속에서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조정하고 이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괜찮지요? 라고 하는 그 큰 과정을 저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크게 내보이는 그래서 지금 뭐 하나씩 얘기하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랜드 플랜을 짜서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라. 그렇죠. 이게 지난 정부에서 잘못됐던 이유는 이런 점에서 잘못됐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게 시장을 잘 존중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 속에서 요건 이렇게 조정하고 요건 이렇게 조정하고 임대차 3법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져가는 건 부동산에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윤당선인이 경제 쪽 정책, 부동산 정책, 뭐 안보 정책도 그렇고 이게 너무 급하게 나는 이 사람하고 달러, 다 때려 엎어라고 가지 말고 아주 큰 플랜을 갖고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책임 있는 여당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네. 모든 걸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네. 근데 우리 정치와 사회가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당선인부터 네. 이제 실제적이고 덜 정치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걸로 가는 게 좋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윤 의원님께서 좀 이게 윤 당선인 정부에서 좀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좋은 큰 방향, 이게 좀 잘못될 때 한번 탁탁탁탁 이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는 역할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럼 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보시기에 네. 장점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단점도 되게 많을 거고 네. 그런 단점이랑 장점을 아마 그 인선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당선인께서 걱정하실 문제고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전 네. 당원이고 네. 평당원이지만 네. 만 원밖에 안 내는 평당원이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네.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게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서 국민의힘이 영원히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망한 정권이 나오면 5년 뒤 선거도 똑같이 이번 선거랑 똑같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정권이 나와야 야당도 더 발전하고 네. 그래야지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 의원님 앞으로 어떤 활동,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평당원으로서 그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당선인의 정부, 우리 새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텐데 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는 전 지금도 구상 중이고요. 네. 근데 그 구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배 기자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비난했던 부분들이 있죠. 네. 지금 최근에는 김정숙 여사 옷값, 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옷장 안이 궁금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국민들이 그 특활비에 대해서 물었을 때 5년 전에 특활비는 다 투명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던 분이 지금은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뭐 툭하면 쫀쫀하다. 왜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알려고 하냐. 이런 태도를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저희가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5년 동안 그런 비난을 했던 것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지자들이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내로남불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중도에 계신 국민들도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왜 비난했느냐. 네. 어떻게 해서 정권이 넘어왔느냐. 네.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상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상기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권이랑 누가 정권을 쥐었는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한국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계속 같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같이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내로남불을 하지 않도록 우리 지지자들께서 지지하면서 응원하면서도 감시하고 쓴소리도 할 수 네. 있도록 하면, 그러면 저는 민주당도 같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할지는 지금 제가 구상 중이에요. 네. 앞으로 이 윤희숙 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윤당선인, 그리고 또 윤핵관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다 이 과거 정부가 왜 실패했고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는 윤 의원 말씀 다시 한번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좀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